안녕하세요.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제 영상에 그 댓글이 달려 있어요. 김기수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. 한옥에 대해서 좀 영상 강의를 올려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. 한옥에 대한 그저 전반적인 이야기, 전통 건축물들을 봤을 때, 이게 시대적으로 좀 구별을 한다든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건축에서 그 기초부터 해서 뭡니까? 기초 위에 기둥, 기둥 위에 보 위에 또 그 포대공이라는 게 있어요. 공포를 또 밑에 깔고 그 위에 지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우리 전통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. 지금 이제 목구조 분류해 보면은 우리 전통 한옥은 포스트 앤 빔, 그러니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그런 중목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. 중목 구조. 기초를 살펴볼 것 같으면 고려 시대 때,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더 갈수록 이 기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막돌 기초가 있고 그 다듬돌 기초가 있습니다. 막돌 기초라는 거는 그냥 돌이 이렇게 생긴 대로 그 주춧돌을 하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얹어 놓은 거예요. 덤벙 기초라고도 하는데, 거기서 재미있는 우리 이제 기술은 뭐냐면은 막 생긴 돌 위에 기둥을 얹어 놨을 때 그 면이 고르지가 못합니다. 그러면 돌을 다듬는 게 쉽겠어요? 아니면 기둥 밑부분을 다듬는 게 쉬울까 생각을 해보면 나무를 다듬는 게 쉽습니다. 그래서 그 막 생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얹었을 때 딱 밀착이 되는 게 좋아요. 밀착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 그랭이질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. 그 뭐냐면 컴퍼스 같은 걸로 이게 돌이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있으면 그 돌의 굴곡을 따라서 이렇게 기둥 표면에 금을 긋습니다. 그러니까 한쪽엔 뭐예요? 버드나무 숲 같은 거 연필 대신에 그걸 대고 이렇게 돌려서 금을 쭉 그어요. 그 금을 따라서 뿔 같은 걸로 다 다듬어서 기둥에다 딱 얹히면은 딱 밀착이 되게 되죠. 그걸 그랭이질이라 그러는데, 주춧돌에서는 이제 그런 그랭이질 기법으로 기둥 밑부분을 다듬는 기술. 그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말하는 기초는 이제 동결선 밑으로 위치를 해야 된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굉장히 춥죠. 땅이 얼고 그러면은 땅 지표면이 얼면서 부풀어 오릅니다.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집이 이렇게 들썩거릴 수가 있어요. 얼었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 깊이 파지 않고 동결선 이하에 주춧돌을 위치하지 않으면서 그 얼어서 지표면이 어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는 기술. 그것도 주춧돌 밑에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숯가루, 횟가루 이런 것들을 적절히 그 기초석 밑에다가 그거를 미리 다 골고루 섞어 놓습니다. 그럼으로써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는 거에 방지하는 그 힘으로 그 주춧돌이 껐떡없이 겨울에도 버텨요. 우리 고려시대 때는 막돌 기초, 덤벙 기초,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와서는 또 돌을 다듬어요. 그래서 다듬돌 기초, 이렇게 구별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고건축물, 이제 사찰이라든지 궁궐 같은 데 가서 봤을 때 그 기둥 밑부리 부분을 보세요. 그래서 기둥 밑부분에 주춧돌이 막 생긴 돌이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또 그거 시대적인 거 아니더라도 우리 전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막돌 기초도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사찰이라든지 또 궁궐 같은 거는 다듬돌로 또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. 그 다음에 기초 위에 뭐예요? 기둥이 올라가는데 기둥도 두 가지가 있어요. 배흘림이라고 해서 기둥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볼록하게 만든 거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은 기둥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똑바른 게 아니라 약간 배가 부르게 이렇게 항아리처럼 돼 있어요. 이걸 배흘림, 엔타시스라 그러는데, 그거는 서양 건축물에서도 그런 엔타시스, 배흘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고려 시대 때 그럴 때는 상당히 이 엔타시스, 이 배흘림 기둥 굉장히 그게 사실은 아름다워요. 그런 걸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평기둥, 그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됩니다.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오래된 사찰 건물인데 이렇게 기둥이
항아리처럼 약간 배가 불렀다 그러면은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기둥 위에 올라가면은 그 복잡하게 얼기설기 된 게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꽃다발처럼 이렇게 퍼져 올라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.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 그 도리가 지나가는데 도리 위에 그렇게 목재로 깎아서 90도 각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퍼져 올라가는 게 있어요. 그거를 포대공이라 그럽니다. 대공. 그래서 고려시대 옛날에는 기둥 위에만 그 포대공이 있어요. 그걸 공포라 그러는데 공포. 그게 기둥 위에만 있는 거를 주심포 건물.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보가 있는데 또 옆에 기둥이 있겠죠.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밑에 기둥이 없는데도 그 공포가 있다. 포대공이 있다. 그러면 그거를 다포 건물이라 그럽니다. 다포. 그래서 어떻게 그걸 기준으로 이게 기둥 위에만 그게 있다. 주심포. 또는 기둥 위에 기둥이 없는데도 그 위에 그 포대공이 있다. 그러면 다포 건물이다. 또 이렇게도 구별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기둥, 그 다음에 포대공. 그게 역할이 뭡니까? 기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위에다 바로 이렇게 올리면은 너무 이제 힘 받는 게 약하죠.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올라가요. 그래서 걔가 이 도리하고 보하고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지붕이 올려지는데 그 위에 바로 또 석가래가 올라가요. 그래서 석가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인데 기술적인 구조입니다. 우리나라에만 딱 있어요. 그 기법이 그 나무를 짜 맞추는 거 석가래. 석가래는 지붕을 받치는 갈비살 같은 그런 부재를 석가래라 그러는데 그 석가래가 우리나라 기술로만 할 수 있는 그 부채살, 그러니까 지붕의 그 모서리 쪽에 그 선자연이라고 합니다. 선자석가래. 부채살을 이렇게 핀 것 같은, 부채살을 핀 것 같은 거를 선자석가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기술입니다. 일본 건축물에서도 볼 수가 없고 중국 건축물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. 왜? 그때 당시에 중국이나 일본 목수 기술자들은 그 선자석가래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.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.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고유 기술입니다. 그 지붕 부분에, 처마 부분에. 그래서 선자석가래는 우리나라에만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 쪽에 가서 봤는데 그 선자석가래 정말 이렇게 올려다보게 되죠. 이제 광화문 그 높이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워요.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지붕에 가서는 기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기와가 검정색입니다. 기와가 검정색이에요. 그러면 그 왜 또 검정색인가? 그 검정색의 원리는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진흙을 그 토기를 구워서 그거를 붉은색이 되죠. 우리 왜 화분이라든지 그 항아리 같은 거는 이제 유약을 입혀서 색이 진하게 초콜릿색으로 나오는데 그 유약을 안 입혔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흡수율이 커요. 그러니까 지붕 재료가 뭡니까? 기와의 역할이 흡수율이 크면 안 되죠. 근데 유약을 바르는 번거로움 없이 그 흡수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그 검정색으로 되는 건데 그 검정색의 근본은 탄소 알갱입니다. 그래서 가마에다 기와를 구울 때 전부 모양을 빚어서 흙을 빚어서 말려서 가마에 넣고 불을 떼서 굽죠. 그 가마 안에다가 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생 소나무 가지를 잔뜩 집어넣고 빨리 그 구멍을 봉해버려요. 가마 구멍을. 그러면은 연소가 되면서 산소가 모자랍니다. 거의 가마를 봉했기 때문에.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하게 돼요.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그 탄소 새까만 숯검댕이라 그러죠. 그 껌댕이들이 엄청 많이 그 안에 이제 생기면서 기와 안으로 그 아주 미세한 그 탄소 덩어리죠. 숯검댕이가 기와 안으로 다 침투를 해서 그게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그 기와에 있는 미세한 공급들을 그 탄소 알갱이들이 다 거기 껴가지고 메꿔버립니다. 그래서 뭐죠? 흡수율이 굉장히 작게 돼요.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고 뭐 해서 기와가 흡수율이 적으니까 얼어도 기와가 동파가 되질 않죠. 기와도 그렇게 검정 기와를 쓴 이유는 그런 원리가 있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지붕 모양도 이렇게 계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딱 삼각형으로 그냥 끝나는 거. 그걸 이제 맞배 지붕.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급 건물에 이제 사찰이라든지 궁궐 같은 데는 팔짝 지붕.
또 모임지붕이라 그러죠. 모임지붕 이렇게 되고 또 끝에 가서 이렇게 모임지붕 그거를 우진각 지붕이라 그럽니다. 그래서 지붕은 형태에 따라서 또 그렇게 나타내고 이제 그래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이 건물에는 그런 기능적인 거 외에도 지붕 모양만 봐도 그 지붕 우리가 맨 이 위에 꼭대기를 뭐라 해요? 여기를 용마루라 그러는데 이 용마루는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입니다. 약간 이렇게 용마루가 휘어쳐졌어요. 그건 뭐냐면은 이제 지붕에서 새끼줄을 이렇게 드리웠을 때 그 새끼줄이 약간 처지는 그 곡선하고 같은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현수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진으로 보나 영상으로 보나 아니면 직접 가서 보세요.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은 그 지붕 위에 그 용마루 선이 일직선입니다. 그냥 직선이에요, 직선.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 건물 대표적인 게 자금성이죠. 자금성 거기 보세요. 그 용마루선이 딱 일직선입니다. 자로 이렇게 근 것처럼 다 일직선이에요. 일본 건물도 그렇습니다. 일본 전통 건물들도 보면 그 용마루 부분, 지붕 꼭대기 부분에 그렇게 현수선으로 이렇게 곡선을 안 뒀어요.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곡선입니다. 그리고 처마 끝선도 보면은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지붕 밑을 내려다 보면은 딱 사각형이 아닙니다.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. 안쪽으로. 예, 그래서 우리나라 지붕을 보면은 전부 곡선이 들어가 있다. 유심히 보면 그렇습니다. 근데 중국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런 현수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저거는 우리나라 건축이 아니다. 우리나라 건물이 아니다. 중국 거, 일본 거 거기서 또 차이가 나죠. 그 다음에 이제 궁궐 같은 건물에는 지붕 그 처마선 끝에 뭐 이렇게 조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. 그걸 잡상이라 그러는데 잡상. 주로 거기에 뭡니까?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, 원숭이, 뭐 저팔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양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하나의 뭐 주술적인 건데 그런 잡상들이 그 건물을 이렇게 보호한다. 수호신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잡상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은 정말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주 우수한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.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. 한 예로 국보 32호가 있기까지는 국보 52호가 있습니다. 국보 32호는 뭐고 뭐 국보 52호는 뭐냐? 국보 32호가 해인사에 있는 그 8만 대장경입니다. 국보 32호. 물론 이제 국보하고 이제 동대문 같은 거 뭐 보물 2호, 1호, 남대문 국보 1호. 국보하고 보물은 약간 뭐 차이가 있어요.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닌데 먼저 국가에서 보물을 지정을 합니다. 근데 그 보물로 지정된 것 중에서 굉장히 어떤 그 좀 명백하지 않고 애매하긴 한데 좀 더 값어치가 있고 보존 값어치가 있고 국가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물 중에서 또 국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. 어쨌든 그 차이를 뭐 따지는 게 아니라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그게 국보 32호인데 이게 뭡니까? 이렇게 크기가 빨래판처럼 생겨서 거기에 전부 글자를 새겨놨죠. 근데 그게 목판이 나무판입니다. 나무판. 그 나무 수종은 여태까지 뭐 소나무 종류로 잘못 알고 있는데 소나무는 아니고 산벚나무하고 두 가지 산벚나무하고 하나가 무슨 나무더라? 그 돌배, 배나무. 네, 그게 주종입니다. 그건 최근에 그 나무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귀중한 8만 대장경, 그 8만 장이 넘어요. 8만 몇십 장인데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보관하는 그 8만 대장경고 그러니까 장경 판전이라고 합니다. 해인사 장경 판전. 그게 국보 52호예요. 그러니까 국보 52호가 없었다면은 국보 32호가 보존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. 몇 년 전인가요? 한 20년 전에 그거를 경주시에서 8만 대장경을 이거 좀 더 잘 보존을 하자 해가지고 다시 그 경주에서 몇 킬로 떨어진 데다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그걸 보존하려고 지어서 거기다 보관을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. 습기 차고 곰팡이 끼고 그래서 완전히 다시 백지화 시키고 그 장경 판전으로 다시 옮겨놨어요. 근데 이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 판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그 나무를 굉장히 보존을 하는데 최적합화된 그러한 자연적인 그 시스템 갖고 있다. 특히 통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미국 그 항공우주국 직원들이 와서
그 경주 해인사 거기 와가지고 한 반년 정도 묵으면서 그걸 전부 그 연구를 했어요. 어떻게 돼서 이 건물의 통풍 시스템, 어떻게 자연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에어 컨디셔닝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목재를 최적합하게 보존을 했냐. 습도와 온도, 통풍을 통해서. 나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이게 습기가 많아지면은 나무가 습기에 의해서 팽창을 합니다. 그리고 너무 건조하면 또 말라서 짜게지고 그래요. 그래서 나사, 미 항공우주국 그 팀에서 와서 그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우리 지금 기술로는 재현을 못하는 자연적인 그런 통풍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길게 두 동하고 이렇게 작은 거 두 동, 모두 네 동이 이렇게 미음자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긴 거 두 개는 이제 팔짝 지붕 형태의 지붕이고 이 작은 거 두 동은 이제 맞배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대 그 어떤 과학으로도 명백하게 그 기술을 재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. 그다음 경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? 석빙고라는 게 있죠. 석빙고. 석빙고는 뭐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겨울에 그 영화로도 나왔었어요. 얼마 전에 얼음을 꽝꽝 언 얼음 강에서 그걸 다 떼어다가 석빙고에다 저장을 하죠. 한 여름에 더울 때 그거 뭐 일반인들은 그걸 뭐 얼음을 쓰지 못하겠지만은 그 이제 왕가에서 그걸 갖다가 얼음으로 쓰고 그 정도로 그 얼음이 보존되는 거기에 뭐 냉동기가 돌아가요. 자연으로 그렇게 얼음을 반년 동안 보관했다가 쓰는 그런 시설. 우리나라 굉장히 세계적으로 좋은 거. 그 밖에 뭐 기본으로 각 가정마다 뭡니까? 이 온돌 시스템이죠. 온돌. 바닥 난방 시스템. 이것도 세계적으로 정말 좋은 겁니다. 오늘은 이제 우리 댓글, 김기수 씨의 댓글에 의해서 제가 뭐 오늘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이거 정말 좀 준비를 더 해서 잘 이제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우리 전통 건축물에 대한 걸 세세하게 해서 한번 영상 올릴게요.